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오늘은 조유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네. 8월 13, 14, 15일에는 네. 독도를 가요. 와, 정말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독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도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오세요, 대표님. 네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화생방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생활 화학 제품 네.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행정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네.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맞아요. 도대체 갑자기 화장품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를 왜 하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궁금하신 그래서 분도 이제 계셨을 거예요. 네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 화학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 의약외품 뭐 이런 거, 생활 네네. 화학 제품 이런 건데 화장품하고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세정제나 뭐 세척제, 비누 네. 뭐 이런 것들은 생활 화학 제품류고 네, 이게 좀 맞아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공산품은 통상산업부. 그다음에 보건위생용품 보건복지부가 또 일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화학 제품들, 뭐 화장품, 의약외품 네. 다 비슷비슷한데 관리하는 부처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고 네. 미국의 경우에는 CPSC라 그래가지고 제품안전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권도 갖고 있고요. 네.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 리콜 명령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갖고 있는 조직이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청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과 제품 안전 관련한 거 또 표시 네. 뭐 관련한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실제로 이제 소비자 관련한 정책을 이행하는 그런 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부처들에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도저도 아닌 것만 가지고 주로 움직이거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무슨 연구소처럼 맨날 네. 똑같은 내용을 연구해서 뭐 실태가 어떻다고 발표만 하고 달라진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 안전청 같은 제품과 관련된 통합된 안전부처가 있어야 된다. 네. 하는 이야기들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된 네, 거고요. 맞아요. 네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정 체계가 분산이 되고 또 네. 소비자 안전 정책의 부처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네. 일명 케모포비아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학물질 공포를 더욱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언제 공포를 느끼냐. 네. 내가 잘 모르거나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화학물질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을 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통제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데서 이게 뭔가 신뢰가 없으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케모포비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독일의 철학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율리백이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지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행정 능력이다. 네, 이런 표현도 했기도 했고요. 네. 지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국은 그 소비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가 케모포비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매스미디어의 공포감 조장이라고 말씀을 네. 좀 들어봤는데, 네네. 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뭐 사실을 가지고 네네.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 일을 현 시점에서 조금 더 크게 네. 보도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를 네. 일명 공포 마케팅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사실은 괜찮아요, 뭐 잘했어요,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집중하지를 않아요. 이슈가 네. 되질 않는데 뭔가 그렇죠. 불안해요, 위험해요, 뭐 암에 걸려요, 막 이러면 전부 다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인 위험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그 방송들이나 네. 뭐 미디어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1인 미디어들이 또 많이 너무 생기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1인 미디어들은 많은 구독자들을 자기를 봐줘야 되니까 자극적인 소재를 자극적인. 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물론 위험이라고 하는 게 네. 과소평가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약간 좀 과대평가돼서 미리미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거를 가지고 위험을 포장하고 과장하게 되면 사회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회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네. 우리한테 그런 게 너무 많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케모포비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좀 놓고 보면 네. 사실은 안전 행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80년대, 90년대 이때 네. 농약 사건, 음. 또 화학물질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89년에 그 네. 수입 자몽에서 아. 알라라고 하는 농약이 뭐 네. 몇만 배 검출됐던 사건이 있었고 네. 이게 소비자 단체가 식품에서의 농약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처음 이 사건이에요. 한 게 1989년에 일어났던 네. 수입 자몽 농약 알라파동.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이 아,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랬었군요. 소비자 네. 단체가 식품에서의 농약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1992년에는 수입 밀에서 또 농약 오염되는 사건이 네. 있었고 1990년에는 콩나물의 농약 오염 사건이 있었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콩나물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출하 직전에 농약을 살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 결국 농약이 잔류돼가지고 네. 예, 소비자가 콩나물 하면은 굉장히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먹죠. 먹는 네. 그런 식품이었는데 그때는 더 의존도가 높았죠. 다른 다양한 식자재가 부족했던 시기니까. 그리고 94년에 톨루렌 오염 사건이 있었고요. 네. 유명한 그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이 1991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됐고 결국은 2011년에 네. 가습기 살균 사건에서 완전 뭐 폭발적으로 그렇죠. 가장 비극적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생활화학 제품 사건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터지게 된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 더더군다나 공포 마케팅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네, 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네. 근거 중심의 위험 소통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위험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을 강화하되 근거가 있고 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소통이 원칙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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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례 바로 네. 어덕송 실험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아주 네. 유명한 네. 어떤 거죠? 네. 그 아주 대표적으로 공포 마케팅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 2월 24일 날 아, 여러분 네. 다 아시는 KBS 2에서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었어요. 거기서 네. 그때 그런 것도 실험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실험 굉장히 많이 네, 했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당시에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 피부 유통 기한과 파라벤의 비밀이라고 하는 저 건데 이거 본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네, 이게 맞아요. 파라벤에 대한 공포를 만들면서 아. 화장품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게 된 아주 대표적인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화학 물질은 최소를 사용해야죠. 그건 뭐 맞죠. 필요 없는데도 네, 많이 쓰고 맞아요.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쓸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정확하게 안전의 범주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네네. 이때 했던 실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항에다가 미꾸라지를 담아요. 어항이요. 그리고 거기다 파라벤을 넣으면은 5분 후에 미꾸라지가 죽어요.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러면 저 파라벤을 내 피부에 닿고 사람이 쓰면은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되겠는데 얼마나 위독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뭐 굉장히 맹독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좁은 어항에 미꾸라지는 물 속에 그 환경이 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파라벤을 넣은 거니까 미꾸라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만약 같은 상황을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하게 되면. 공기 전체가 파라벤에 오염돼야 되고 미꾸라지가 물 속에 있는 게 전부인 그렇죠. 것처럼 네. 그리고 뭐 물이나 토양이나 모든 게 다 오염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환경에서 네. 어항에다가 물을 넣고 미꾸라지를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미꾸라지도 역시 소금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은 파라벤과 소금이 같은 독성 물질이야?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고 그것을 사람에 바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포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 이렇게 쭉 놓고 거기다 소금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전해질이 딱 깨지면서 미꾸라지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맞아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얘기는 일체 다 생략하고 현상만 보여주니까 아, 파라벤은 이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물질이야. 미꾸라지를 죽였듯이. 라고 하는 생각을 대중들이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실험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고 어떻게 네, 보면 네. 의도적인 그런 네, 네. 소비자의 혼동을 조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실험 그렇습니다. 자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화학물질들을 네. 그런 제반의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실험들을 보여줌으로써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언론이 얻고자 하는 그 대중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끌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포감이 결국은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않을 것 부분들이 같네요. 많다. 네. 제가 또 하나 재밌다기보다는 비극적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를 생각지도 들면,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미국에서 네. 물 많이 마시기 대회를 열었어요. 네, 저 이거 사건 봤어요. 보셨어요? 네. 예. 그런데 네, 제니퍼라고 하는 네, 네. 네, 새 아이의 엄마예요. 그렇죠. 이분이 그 3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고 물을 500cc짜리 물을 12병을 마셨어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런데 결국은 몇 시간 후에 물 중독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소송이 걸리게 되는데 네. 이 제니퍼는요, 그 우승 상품이 그 닌텐도 네. 아이들 주기 게임기 위해서. 네, 였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따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한 거죠. 이를 악물고.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이 소송에서 네. 대회 주최 측한테 196억의 손해배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 네. 결정의 배경은 뭐냐면 500ml짜리 15병을 그러니까 7.5리터예요. 7.5리터를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3시간 동안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7.5리터를 먹으면 그럼 상품을 주겠다라고 건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사람을 물 중독증으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양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최 측은 너무나 순진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은 사람들이 다 늘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을 위험하지 거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지 않았다,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물질이 무엇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네. 바로 얼만큼 어느 양이 노출되느냐, 노출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느냐,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물질과 접촉하느냐, 노출 경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에서 위해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죠. 네네. 네, 사실 물 중독이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주최 측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좀 몰랐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도 네. 7.5리터를 마시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네네.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네. 이런 화학 제품 같은 것도 그렇게 네.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얼마나 많은 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마시면 적당량을 마시면 우리 몸에 좋죠. 근데 물을 폐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익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네.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요. 사실은 그게 가습기에다가 살균 보존제가 들어있는 그 살균액을 넣어서 그거를 수증기화 만들어가지고 수증기처럼 만들어서 폐에다 직접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노출 경로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노출 경로가 바뀌면 그 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를 새로 해라라고 네네네. 하는 게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던 그 물질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세제류나 이런 데서 네. 많이 썼는데 위험을 몰랐네요. 네, 그런데 노출 경로가 바뀌는 그냥 손으로 닦고 물로 씻어내는 걸로 늘상 수십 년 동안 써왔던 물질을 폐에다 직접 수증기로 만들어서 넣는 것에 대한
평가의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생기게 된 네, 원인이죠. 네. 이제는 법이 네, 만들어져서 노출 경로가 바뀌면 새로 위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위해성, 사람에게 얼마나 위해하냐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물질 자체가 가지는 네. 독성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량.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노출 경로. 이것을 같이 묶었을 때 위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냐 없냐, 제로냐, 일이냐, 열이냐 이런 것들만 집중할 게 아니고 양과 경로들을 네. 우리가 명확히 판단한 위해 평가라고 네. 하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사자 그림이 네.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이해되시죠? 예, 네. 사자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네. 이 사자가 배가 고프냐. 엄청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토끼를 만나면 토끼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상태가 되고 이 사자가 바로 직전에 다른 걸 잔뜩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그럼 토끼를 만나도 사냥을 안 해요. 그렇죠. 별로 안 그래서-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자냐, 네. 사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자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게 위해 네.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한 위해의 문제들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언론이라든가 뭐 저희 같은 NGO라든가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네. 데서 제기하고 있는 좀 과장된 위험의 문제 또는 과소평가되는 위험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림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네, 잘 네. 되는데요.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위해 평가라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노출량과 노출 경로를 네. 종합해서 얼마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시스템이다. 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화장품 위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안녕.